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이번 일주일 너무 길지 않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희망찬 금요일입니다. 조금만 다들 힘내서 오늘 하루 잘 버티고 즐겁게 주말을 맞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은 1910년대, 20년대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한 세계사적인 흐름이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10년대의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식민지로 통치하였으며 어떠한 경제정책이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한국사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배움책의 이름 다 쓰셨나요? 네, 쓰시고요. 표지가 2학기, 1학기 거랑 똑같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뭐 1학기 걸 버리셔도 좋지만 2학기라고 표시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사 배움책 1, 4페이지 같이 볼 거예요. 프린터와 함께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 아예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그것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웠어요. 혹시 이름 기억나려나? 을사늑약 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기구 통감부였어요. 그죠? 네, 그 통감부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로 더 강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독부니까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총독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총독이겠죠. 조선 총독이 가장 높고요. 그 아래 경무총감, 정무총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조선 총독의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심지어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이 조선 총독의 권한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식민지하 조선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이 조선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위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일본 천황밖에 없어요. 그게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일본 의회나 일본 내각, 그러니까 일본의 다른 정치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집단들에 의해서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어도 식민지하 조선 내에서는 이 조선 총독의 경우에는 거의 신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 이제 조선 총독들의 사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총독들의 얼굴이 쭉 나와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대충 보기에 이 사람들 거의 다 뭐 입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군복 입고 있어요. 그죠? 조선 총독은 어떤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느냐?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 임명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장은 별이 몇 개인가요? 네, 별 5개는 돌침대고요. 네, 별이 4개죠. 그죠? 나중에 군대 가면 알 거예요. 1개가 준장, 2개가 소장, 3개가 중장, 4개가 대장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대장이거든요. 자, 어쨌든 총독은 어떤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다? 일본 군인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군인들 가운데 총독이 임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쭉 볼 수가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 통치는 군대를 이용한 군인에 의한 통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일본이 힘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려 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한편 총독부 아래 중추원이라고 하는 걸 두었어요. 왜 이런 걸 두었느냐? 중추원 뭘 하는 기관이었냐면은 자문기관이었어요. 자문이 뭘까요? 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하는 걸 가지고 자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추원의 경우에는 총독부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함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자문을 구하는 기관이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가면서 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냐면 그렇게 한다고 뭐 하고 싶었다?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중추원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가 있었거나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결정력을 가지지 않아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당초 중추원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한국인들 입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말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조선 총독부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26년까지는 통감부 건물을 쓰다가 그게 이제 26년에 새롭게 만든 조선 총독부 건물로 바뀌게 되어 돌로 만든 건물, 석조 건물이고요. 경복궁의 앞부분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의도가 좀 보이죠, 그죠?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경복궁의 앞부분을 밀어버리고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지어서 경복궁을 다 가려버려서 일본이 어떠한 의도로 총독부의 위치를 잡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광화문이거든요.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뒤에 경복궁이나 청와대를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이런 어떤 부끄러운 식민지 역사를 청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복원 산업이 진행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잘한 일인가요?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거 잘한 일일까? 뭐 판단은 좀 나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역사만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역사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잘한 것도 있는 반면에 못하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아닌가요? 그죠? 물론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교훈으로 삼는 유물로서 그대로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보면은 베트남은 과거 프랑스 식민 지배 받았거든요. 과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하던 시기에 건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선생님이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느냐? 아, 이들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 꽤나 괴로웠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한 감정을 우리나라에서 느끼기에는 좀 어려워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복궁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 알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 알죠? 거기서 몇 년 전에 핀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꽤나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핀란드 남자 3명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봤냐면은 박물관부터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식민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의외로 별로 없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나 봤더니 핀란드 사람들은 과거 러시아 소련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다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아쉬움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보면 좋은 문제일 것 같아요. 아예 철거를 할 거라고 한다면 아예 싹 다 없애버리지 말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곳에 옮겨놔서 보관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철거된다는 뉴스를 보시더니 야, 이런 역사적인 건물을 사라지기 전에 봐둬야 돼 라고 해서 어렸을 때 기차 타고 아버지랑 서울에 가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은 사라진 아버지와의 추억이네요.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아직 계세요? 용은 사라졌어요? 자, 1910년대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무단 통치에서 무단이란 무엇이냐? 힘으로 단속한다, 무력을 써서 억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10년대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은 상당히 무력적인,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왜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함에 있어서 헌병을 이용하였기 때문이지요. 헌병이 뭔가요? 몇 년 전에인가 넷플릭스 드라마에 DP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았었나? 혹시 본 사람 없나? 네, 거기에 보면은 헌병대 안에 DP조라고 해서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본 사람 있지 않나? 헌병들의 경우에는 까만색 헬멧을 쓰고 까만색 헬멧에 알파벳 이거가 박혀 있는데 본 사람 없나요? 네, MP라고 적혀 있어요. 뭐의 약자일까? MP. 네, 밀리터리 폴리스의 약자예요. 헌병은 군사 경찰입니다. 군대 내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헌병이라는 사람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전쟁을 통해서 일정 지역을 점령했어.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 같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마비되었다라고 할 때 헌병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가서 거기에서 경찰 업무,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 원래 이 헌병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통치함에 있어서 무엇을 이용했다? 군대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병이라고 하는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의 업무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위생을 점검한다든지 언론을 검열한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일반 행정 업무까지도 모두 처리하였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헌병경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랬어요? 군인 총독. 군인들로 임명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력을 이용해서 군사적 지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헌병경찰 통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느냐? 헌병경찰은 범죄 즉결례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 즉결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결 처분이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적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즉결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뭘 받아야 처벌을 받지? 재판을 받아야 처벌을 받아요. 재판에 가서 변호사랑 같이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음을 알리면서 조금 처벌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즉결 처분이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헌병경찰이 너 잘못했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할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즉결 처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물론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같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만 즉결 처분이 가능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병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만큼 헌병 경찰은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또한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다양한 경범죄 항목을 규정하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범 처벌 규칙 안에 들어있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던가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던가 물건을 강제로 판매한다던가 허위 광고, 노상 방뇨, 과다 노출, 새치기 같은 이런 것들이 경찰범 처벌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새치기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소란 떨고 노상 방뇨하고 하면 안 되는 짓들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경찰에 체포되어서 즉결 처분을 받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새치기 했다고 처벌받는 거? 좀 그렇지 그지. 물론 이런 것들 바로잡을 이유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헌병경찰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군사지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1910년대의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태형이란 무엇이냐 보이시죠? 일제강점기에 처음 나온 형벌은 아니에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 원래
네,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곤장을 치잖아. 그치? 사람 이렇게 십자가로 묶어놓고 철석철석 패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장형이라고 하는데, 장형은 두 손으로 드는 몽둥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를 장형이라고 하고요. 태형은 지금 몇 손으로 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을 가지고 태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태형령을 제정해서 헌병 경찰들은 조선인들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꼭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인들에게도, 일본인 범죄자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느냐. 새치기를 하거나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거나 음주하고 소란을 떠는 사람은 재판도 없이 헌병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서 태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일제강점기 1910년대의 헌병 경찰의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으로 조선인들을 억누르는 통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일제 식민 통치가 얼마나 1910년대에 가혹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맡고 있을까요? 왜 헌병 경찰들이 이 사람이 엉덩이를 때리고 있을까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1910년대에 일본은 한반도를 힘으로 억누르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관리나 교원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군인이나 경찰같이 제복을 입고 무기를 든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쫄리지 않나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약간 좀 겁먹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런 효과를 보이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군인이나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요.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이 표현을 철저하게 차단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정치단체와 학문 연구하는 학회 같은 거 강제 해산시키고요. 한국인이 발행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신문이 해간되었고, 항일적인 일본을 비판하거나 일본에 저항하는 성격의 책 같은 것들을 발행을 금지시키는 등 철저하게 조선인들의 저항과 반발을 억누르려 하는 통치가 1910년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통치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역할 정도를 수행하기를 기대하였느냐? 교육 정책을 보면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바랬던 역할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11년에 나왔던 제1차 조선교육령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의 교육정책인데요. 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가 국어라고 불렸고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고 불렸는데 필수 과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일본은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려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면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어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일본어만 써야 한국 사람들이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일본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어를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원래 우리나라는 을미개혁 때 소학교령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5년이나 6년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초등학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고등보통학교라고 하면서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4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8년 동안 교육을 하였다. 한국인들에게 8년 동안 교육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실업교육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실업교육이 뭔가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인가요? 취업하기 위한 공부인가요? 취업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원하는 교육 수준은 어떤 것이었느냐? 초등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수준을 갖추고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정도만 한국인들은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급 기술자 정도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얼 보면 알 수 있느냐? 일본인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5년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들을 한국인들에 비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한국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나누어 놓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일본 사람들은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한국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한국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대학교육, 고등교육의 기회는 한국인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1924년에 한국의 대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대학 자체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 유학 가죠. 특히 일본의 대학에 많은 유학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대학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었던 공장과 회사의 가동률이 뚝 떨어져요. 기계 그대로 있고 일하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있었어. 그런데 일본인들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회사와 공장이 돌아가는 비율이 뚝 떨어졌다고. 왜 그럴까? 회사를 경영하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고급 기술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의 공장과 회사의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두 번 이상은 해야 돼. 선생님이 맨날 가르치는 거라고 하더라도 또 올해 들어서 처음 하게 되면은 말을 막 어버버버 하고 그러거든. 어제 9반에서 이걸 수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기분이 좀 찜찜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정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에 일본이 실시한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첫 번째,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땅을 조사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경제를 파악하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으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한 이후에 12년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공포해서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요.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으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나름 할 필요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세금 내기 싫어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따라서 토지세, 지세가 공정하게 부과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지세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한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조선시대 때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라고 했을 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토지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느냐? 경작권,
농사 지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땅의 주인이 있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게 하면서 자기는 땅을 빌려준 값의 일부를 소장료로 받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만이 권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한번 이 땅을 빌려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평생 동안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소장료를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또한 일종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 권리는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또한 평생 동안 소유하거나 남한테 팔거나 또는 자신의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땅을 누구 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지만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화장하지 마세요. 왜 화장하니? 너한테 잘 보이려고? 네. 자,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도 있었고, 어떤 특정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 같은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이 누구 땅인지 확실히 정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확정 짓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일본이 이런 사업을 벌였던 좀 더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세금 내지 않는 땅을 찾아내서 세금 수입을 더 확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세금이 누락되었던 땅들의 세금을 매김으로써 총독부로 들어오는 토지세의 수입을 늘리고자 하였던 것,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인들이 토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을 사기 쉽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유권과 경작권이 얽혀 있어. 이 땅이 누구 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땅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누구한테 돈 주고 이 땅 사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땅을 사려고 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함에 있어서 한반도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좋을까? 조금 사는 게 좋을까? 많이 사는 게 좋겠지. 그래야 한국인들을 머리 숫자로라도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한국의 땅을 일본 사람들이 쉽게 사게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사 짓던 땅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진 농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한반도로 이주시켜서 한반도의 농지에 정착을 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또 이 토지조사 사업의 한 목적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 어디에 땅이 얼만큼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총독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 총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땅 주인은 이 땅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서류로 신고를 해라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기한부 신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총독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자가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신고하지 않은 땅의 경우에는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임자 없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요구하는 이
신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의 토지 소유권자들의 제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지 못해서 땅을 많이 빼앗겼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도 작년까지 수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의외로 많은 조선의 토지 소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제때 신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실제 신고 인정의 비율은 99.5%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신고를 했고 거의 대부분 자기 땅임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아예 조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빼앗긴 땅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땅이냐? 바로 국유지예요. 국유지가 뭔가요? 국가 소유의 토지가 바로 국유지죠. 나라가 가진 땅입니다. 자, 나라가 가진 땅, 국유지, 황실 소유의 토지, 대한제국의 황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토지조사 사업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기한 내에 주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국유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황실,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대한제국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죠? 한일 병합으로 국유지의 주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모든 국유지는 주인 없는 땅이 되면서 누구 땅이 되었다?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그 토지의 일부를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줍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1학기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세운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식민지 개척을 위한 국책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가 되고요. 그렇게 확보한 땅을 일본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팔거나 아니면은 땅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빌려주어서 소장료를 받았던 높은 소장료를 받았던 회사가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 방금 국유지만 빼앗겼지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이 인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서 선생님이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전까지 인정되어 오던 무엇? 경작권,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유권도 있지만 경작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한 번 빌린 땅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국유지가 누구 땅이 되었어? 총독부나 척식회사의 소유가 되었어. 그지? 그러면 국유지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지? 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땅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땅인 것처럼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권리를 행사해오고 있었다고. 국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자신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권리도 사고 팔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내 땅처럼 생각해 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어떤 것만 권리로 인정되었다? 소유권만 권리로 인정되었어. 경작권은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어. 따라서 국유지가 조선 총독부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권리가 어떻게 된? 부정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니네가 가져가느냐 라고 따지는 소유권 확정 과정에서의 분쟁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의 토지는 실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이만큼의 땅들이 사실 전부 다 뭐였을까? 농민들이 자신의 경작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인 거죠. 그런 땅들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무엇만 인정받게 되었다? 소유권만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사고 팔기가 더 쉬워졌을까 어려워졌을까? 쉬워졌겠죠. 자, 그러면서 일본인이나 일부 돈 많은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땅을 사들이면서 큰 땅을 가진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안 냈던 땅들 총독부가 파악해서 세금을 떼놨어요. 그래서 또 세금 낼 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관습 법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경작권 제대로 물려주거나 돈을 내고 사고 팔 수도 있었던 그 농민들의 권리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모두 부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 네. 자, 그래서 토지 잃은 농민, 여기서 말하는 토지 잃은 농민은 경작권을 부정당한 농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한 번 땅 빌리면 평생 하고 자식에게도 그 땅에서 농사짓기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와 일정 기간 계약을 맺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1년 또는 2년마다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을 통해서 얻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냐?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비정규직, 계약직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안정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그죠? 왜? 그렇지. 재계약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이 1년이다 라고 한다면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회사랑 나랑 다시 한번 계약을 맺어야 거기서 또 1년을 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회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대해도, 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혹시 회사에 따졌다가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지? 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농민들은 이제 한 번 빌리면 평생 동안 그리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었던 경작권을 부정당하면서 1년이나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소장료 내라고 해도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거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주에게 잘 보여야만 재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모두가 떨어지게 만든 사건,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가 그렇지만은 재계약을 아예 못하게 된 농민들, 농사지을 땅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만주, 연해주, 일본 등으로 이주해가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중국, 하와이, 일본, 간도, 만주, 연해주 등등으로 이주해가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사진 보여줬죠? 이 사람 왜 맡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선생님이 구글링 하다 찾은 사진인데 이런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토지조사 시기에 헌병 경찰이 태형을 가하는 모습이다.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던 전남 나주 궁산면 농민 4명은 태형 90대를 받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장인이 되는 계약을 맺어야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이 4명은 아마 국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면서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정당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헌병경찰에게 찾아갔겠죠. 그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겠지. 그지? 하지만 헌병경찰의 경우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직결 처분권, 폐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땅이 왜 네 땅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이 사람들의 엉덩이를 때린 겁니다. 몇 대나 맞았어요? 90대나 맞았어요. 그죠? 90대나 맞으면서 결국에는 맞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땅이 아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 원래 내 땅이었던 땅을 이제는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 사진을 보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죠? 자, 우리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잘 파악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빼앗기게 되고 그에 대한 저항을 할 경우에 폭력으로 억압당하는 모습이 1910년대 한국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 부분 보도록 할게요. 회사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세울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총독은 회사를 세우고 없애고 영업의 정지, 금지, 지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총독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왜 일본은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이 한국에 회사를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을까? 이런 겁니다. 자, 일본의 한 기업이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팔았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사 먹었어요. 초코파이를 파는 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초코파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해서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총독부에다가 허가를 요청해요. 허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그죠? 왜? 한국 기업도 초코파이 만들기 시작하면 일본 기업 초코파이 잘 팔릴까 잘 안 팔릴까? 안 팔릴 거 아니야. 그지? 일본 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잘하지 못하도록 해야 일본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허가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전기, 철도, 금융처럼 알토란 같은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어떤 기업들이 장악했다?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다. 한국인들이 세울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났다? 소규모 제조업이나 매매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이런 정도밖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품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음을 이 회사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회사령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어업령, 조선광업령, 삼림령 같은 법령들을 제정을 해서 고기잡이, 광산개발, 목재 같은 한국의 자원들을 일본이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정책에서는요,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고 조선식산은행을 설립을 해서 금융과 산업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라고 합니다. 조선식산은행은 식민지 경제수탈을 위해 설립한 특수은행이고요, 농업자금 대출과 산업개발자금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사 교과서 조금 더 쉬워질 필요가 있어.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것까지 굳이 다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해설해 놨어요. 금융정책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돈을 관리하던 은행, 한국은행이에요. 그것을 식민지관리은행, 조선은행으로 바꾸고 일본 기업을 돕기 위한 은행, 조선식산은행을 만들어서 한국의 금융과 산업을 장악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말의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이렇게 해서 1910년대에 일본이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시간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한국사 배움책 1페이지와 4페이지의 빈칸을 채우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펴셨나요?
시간아 나중에 이 화면 띄워줄 테니까 왔다가 다시 써. 자, 1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공산당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름 배운 기억나나요? 네, 소비에트는 아니고 국제조직. 네, 코민테른이었습니다. 코민테른. 자, 그다음 총독부 아래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명분으로 설치한 거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중추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중추원. 넘어갈게요. 자, 한편 1910년대 헌병 경찰의 경우에는 직결 심판을 할 수 있는 범죄 직결례 그리고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조선 태형령 같은 것들에 의해서 권한을 가졌고요. 다양한 경범죄 항목을 규정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하였어요. 어떤 법령이었나요? 앞에 써 있죠. 경찰범 처벌 규칙이네요. 경찰범 처벌 규칙. 경찰범 처벌 규칙. 자,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초등학교를 더 짧게 다녀야 됐어요. 몇 년? 4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공포했냐면 토지조사령을 공포했어요. 토지조사령. 자, 한편 일본은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한국 기업들이 설립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세울 수 있는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어요. 회사령. 자, 그리고 일본의 기업을 돕기 위해서 만든 오늘날의 산업은행 같은 거 조선식산은행이었어요. 조선식산은행.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